어, 대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상담이나 이제 심리학 공부가 주로 테크닉을 배웁니다. 방법론, 말문하는 법, 잘 듣는 법, 응? 그리고 또 어떤 구조화하고 또 상담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석을 어떻게 할 거며 접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렇죠? 스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석은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죠. 스킬을 배우는, 그러니까 자꾸 혼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꼭 물어봐요. 뭘 하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원리를. 그리고 그 원리를 터득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응?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가 그 원리를 터득하는 건데 비혼의 얘기가 왜 비혼을 공부하느냐? 그런 큰 원리 제시를 하거든요. 큰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죠. 응? 용도 그렇고. 오늘은 이제 이 책, 윌프레드 비혼 입문에 어디 할 차례죠? 제 8장. 사고의 진단. 이 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 훈련은 어찌 보면은 그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떠올린다거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든가 몽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포착하는 작업이에요. 의미를 포착하는 작업이지 기존에 있는 어떤 자기 방법론이나 배웠던 것을 떠올려서 적용하는 것은 사고하기가 아닙니다. 늘 새로운 의미를 포착해서 발견해내기, 소위 의미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사고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몇 가지 테크닉으로 기술로 상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은 아는 게 없어야 돼. 어떤 이론도 어떤 방법론도 결국은 그 순간적인 포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혼은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사고자 없는 사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사고자 없는 사고가 뭐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쩌면은 비혼이 말하는 사고자 없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을 기다리는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생각의 원형인 거죠. 나는 그래서 비혼이 말하는 사고자 없는 사고를 사고의 자궁이다. 이렇게 나는 내 용어로 달리 말합니다. 사고의 자궁, 사고의 원형. 응? 그래서 그 원형은 처음에는 빈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 원형을 다시 말하면 어떤 사고로 채울 건가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자 없는 비혼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말하면 사고 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원형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칼라로 그 사고의 방, 그 사고의 자궁을 채울 거냐, 이제 이런 거죠. 나중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걸 지금 저도 여러분도 그러죠. 몇 번을 제가 읽은지 몰라요. 그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또 읽었어요. 이제 오늘 또 해야 되니까. 또 읽으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아주 심플한 꿈인데 수학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푼 거예요, 내가. 두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두 개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도형을 만들더라고. 입체 도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딱 보여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 교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그렇지, 내가 수학 문제 두 문제 풀고 또 이것을 입체로 만들어서 도형화시켜서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제야 비혼이 왜 수학적 기호를 썼는가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 봐요. 왜 그게 필요한가 몸으로 이제 느껴지니까
꿈에도 나타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모델과 비욘이 쓰는 모델과 그 정점이라는 용어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모델을 백날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그렇죠? 알아 몰라? 모르지. 정점이 왜 정점이란 말 누가 쓰지도 않는? 그 정점이란 말을 왜 썼을까? 백날 읽어봐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걸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제 비욘의 언어는 신비해서 이게 그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이런 용어를 썼는가를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전부 이게 치료적입니다. 비욘의 모든 언어는 치료적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를 위해서 그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를 잘하고 싶고 전문가가 되고 싶거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엔 다 베타들이에요. 그 비욘의 요소들은 성질나. 응? 다 베타 요소로 오잖아요. 막 집어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그 알파 기능이 발현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는 순간 환희와 즐거움과 확신이 오죠. 아, 이제는 돈 벌겠다. 확신이. 그러니까 이게요, 그 확신이 단순해야 돼요. 뭐 내가 이제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돈 못 벌어요. 진리를 아는 순간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끝까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드는 순간은 이제야 나도 돈 벌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그런 확신이 안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확신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응? 된다는 거예요. 돼요. 돈 번다니까?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밑에서도 쨌죠. 사고 자체의 본질, 사고는 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철학적인 배경을 쭉 썼습니다. 저도 융심리학과 정서에 보면은 그동안의 철학자들이 감정과 정서를 어떻게 받는가를 쭉 한번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상담이나 심리학적은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거의 다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심리학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적인 전 이해가 없이 상담이나 심리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의 전문가나 대가는 될 필요 없을지라도 적어도 어떤 계통에서 이게 나왔다 하는 이 정도라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홉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홉스, 로크, 비고츠키 쭉 가고 흉의 사상을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177페이지 가시면 오늘 이 책을 끝내겠습니다. 원래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끝내도 되게 싶어가지고 끝낼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잽싸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잽싸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끝낼 거냐? 세밀한 부분을 많이 하면 못 끝내죠.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맥락만 짚어가지고 반복된 거는 과감히 넘어가고 흐름을 잡아면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반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흉을 보면은 두 번째 문단 보면 철학적 흉은 상상 속에서 아이디어들은 어떤 연결하는 힘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아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바로 이런 말을 비욘은 포착한 거죠. 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 분석할 때 처음에는 사슴이 나왔다 그러면 사슴의 의미가 뭐죠? 개가 나왔다 그러면 개 찾아보면 이제 꿈사전 찾아보면 본능성, 응? 그래가지고 인간과 친근함, 돼지하면 욕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꿈 이미지 사이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과 같이 나왔다, 또 아내와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내와의 관계를 보는 거고, 또 학생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 또 내가 있는데 바다가 있다 그러면 바다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응? 바다는 뭐죠?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부 따로따로 보면은 분열인 겁니다. 분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상상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따로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힘. 이것은 어쩌면 정신적인 에너지겠죠.
정신적인 에너지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전부 링크, 이제 비원의 용어로 말하면 전부 링크 되어 있는데 그 링크는 정감으로 되어 있죠.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항상.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고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감으로 링크 됐는데 그 링크 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선, 소위 커넥션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차 사고가 엄청 이번 겨울에 났죠. 우리 집 앞에서 500m 가가지고 이제 그 논두렁 옆에 그냥 경사진데 차 박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차 박살나고 뭐 그냥 큰일 났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차 사고 나서 큰일 나고 보험료 올라가고 뭐 돈 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 사고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돈 몇백만 원 그 놓친 것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나한테 줄 때는 그 많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금년 한 2월 달이니 이제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1월 말쯤 됐죠. 이게 금년에 이거 신수가 이게 쳐 박히고 깨지고 뭐 이런 건가.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그날 차 사고가 난 날 우리 아들의 그 해외 취업이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억은 하고 있었죠. 이 사건과 그 아들의 해외 취업과 나와 그리고 앞으로 이용비용 연구회와 다각도로 보는 어느 하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차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을 하나 이거다가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링크 어떤 연결해 보는 거죠. 그 이미지들을 상상 속의 이미지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가서 캄보디아를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가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뭐 식중독 걸리고 뭐 가자마자 한 2-2주간 그래서 뭐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갔는데 못 견뎌서 돌아온 게 아니라 다 견디고 이제 회복되고 할만하니까 왔어요. 나는 그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전망을 봐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와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얘가 아주 어려울 수 있겠구나.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 차가 부서진 것처럼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럴 때 문제는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캄보디아를 가지 마라 할 거냐. 나는 죽더라도 가라 하려고 그랬어요. 지가 거부만 하지 않느냐. 그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래야 성장하죠.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매이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사고 자체를 의미를 파악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껴안는 게 중요하지. 그 사고를 안 내려고 애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너는 기어이 견뎌야 돼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그 순간 놨죠. 도대체 이 사고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제 융비혼 연구회라든가 앞으로의 나의 여정이 힘들겠구나. 이런 사고도 나고 부딪히고 그지? 그래도 가는 거죠. 뭐 그런다고 안 갑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심리적 사건을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론 빙판에서 미끄러졌죠. 그 살얼음에서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확 돌아버리니까. 근데 이것은 내 재수 없다. 응? 그리고 뭐 연막칼슘도 안 뿌리는 뭐 동네 사람을 욕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부주의해서 사고 났어. 이래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건들이 나의 심리적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내 신체 반응. 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정신세계는 언제나. 그래서 이 신체 반응과 행동, 관계 패턴이 내 정신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생각하지 말어.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머리가 쥐어 터지도록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면 피곤해요. 그것은 거짓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제 거짓과 진실에서 이제 비혼이 또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은 늘 사고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진실은 사고자 없이 사고해요. 굉장히 개똥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 스스로 사고합니다. 진실은, 진리는. 근데 거짓은 늘 그것을 입증해주고 도와줄 사고자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 일이 안 풀리면 막 생각하려고 그러죠. 생각할수록 꼬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림이 오길 기다린다. 우리 화가들, 전문가들, 뭐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마음에 와닿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동안 몸으로 했는데 지가 그리려고 그래봐. 네. 그려, 저 안 그려줘. 그리려고 하고 생각을 하면 기쁜데 막상 표현이 되면 정말 미치해요. 그리고 나면 성질나죠. 예. 지가 열심히 구상해서 구조화시켜서 이름 그려야 되겠다고 열심히 그렸는데 그리고 나면 성질 빡빡 나죠. 시간이 갈수록. 논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박사 논문도 그때그때 주어진 것을 캐치해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그래야지. 이것저것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논문 쓰려고 하면 성질나서 그 다음부터 논문 안 봐요. 쓰고 나서. 쓰고 나서도 계속 봐야 돼. 논문은. 쓰고 나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나서 친 논문을 그때부터 이해해야 돼. 왜?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걸 주워 담았는데 일단 써놓고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썼거든.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모르고 썼는데 볼수록 보니까 이거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 그래야 돼. 그런데 거짓말로 잔뜩 여기저기 흩어진 거 써놓으면 나중에 성질나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가 싶고 성질나는 거예요. 그 논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집어치지요. 안 보죠 절대.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그 휴메 사상을 비혼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혼에 의하면 그 밑에 쭉 보면 우리가 무생물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는 인과론적인 추론은 하나의 정신적 범죄를 그것에 투사한 거다. 아, 무생물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그것이 이제 이런 원인에서 일어났고 저런 원인에서 일어났고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저런 결과가 빚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과관계를 글이 투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과관계를 정당한 걸로 생각해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정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대입시킨다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설사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인을 잘 몰라요. 때로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고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절로 생긴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미는 이때 그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해 불가능한 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원인을 알려고 하면은 다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르는 채로 남겨둬야 소위 모르는 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보다는.